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녹화 때문에 안동에서 그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오는 길에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제 경북 북부지방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좌우를 보면 뭐 치악산이라든지 소백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자주 가기 힘들었던 약간 소외된 명산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그 길을 달리면서 항상 창가로 느껴지는 그 산들이 주는 어떤 녹취,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휘틀치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아왔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대단히 시원 황사바람이 밖에 불고 있었습니다. 이 황사바람은 뭐 제가 직업이 의사니까 오늘은 뭐 수식 이야기보다 잠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황사바람이 밖에 불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겠지만, 특히 뭐 가벼운 운동이라도 걸음걸이를 빨리 하는 것조차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이 폐가, 사람 폐가, 원래 우리는 하나의 폐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폐가 구획이 존 1, 2, 3 해가지고 구획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폐가 존 1, 존 2까지 움직이고 아주 깊이 움직이는 딥브레팅, 즉 뭐 뛴다든지 혹은 심호흡을 할 경우에 존 3까지 폐 구석구석이, 폐부 깊숙이까지 공기를 주니까, 우리가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깊이 심호흡을 마시는 것은 평소에 잠들어 있던 존 3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달리거나 뛰거나 급히 움직이거나 흥분을 하면 이 존 3까지 열리면서 이런 황사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면 그것이 나중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단순히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주의해야겠지만, 뭐 우리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므로써 우리가 호흡이 가빨라지고 존 3까지 열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망치는 그런 일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번 여유 있게 웃고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은 방향성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혹은 두 번째 옵션은 변동성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에 대해서 이해는 되실 거라 믿습니다. 선물은 방향성 게임이다. 즉 지수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맞추면, 나는 그냥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하고, 선물 한 계약은 50만 원이고 이거 계약수를 곱하기 현재 지수, 코스피 200 지수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산출되고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다만 선물 매매에 있어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를,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 해당이 되겠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일단은 볼린저 밴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물 매매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각별합니다. 즉 볼린저 밴드보다는 밴드 지표죠. 이 볼린저 밴드와 볼린저 밴드에 따라다니는 RSI, 상대 강도력 지수, 모멘텀 지표, 이러한 것들, 혹은 뭐 퍼센트 B라든지 혹은 밴드 위스, 이런 것, 밴드 위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보조 지표가 역시 볼린저 밴드와 같이 움직이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의 방향은 최대 3개월이 한도이기 때문에, 선물의 방향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선물 시장이고, 펀더멘털론, 즉 기업 분석 가치 이론,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경기 이론,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현물 시장이다. 즉 현물은 우리가 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를 진단하는 것이지만, 무려 아무리 길게 잡아도 3개월짜리 선물 시장을 우리가 뭐 현재 경기가 저점을 찍고 턴을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없다. 즉 선물 시장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향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즉 기술적 분석에 의한 방향성 게임의 논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린저 밴드 혹은 RSI, 볼린저 밴드 넓은 의미에서 밴드 지표가 되겠습니다. RSI, 모멘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선물 방향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뭐 경우에 따른 스타캐스틱 같은 지표를 이용하거나 혹은 소나와 같은 지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일단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차익거래였죠. 즉 선물 시장에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를 선물 시장의 처음의 히스토리, 즉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얼마에 들고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차익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매매하느냐의 차익거래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실제 선물 투자를 하시든 하지 않든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블락을 넘겨서 옵션을 넘긴 다음에 옵션 강의를 한 다음에 선물 옵션에 대한 어떤 합성이나 가진 이야기와 구체적인 매매 전략,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매까지 연결 씌울 때 다음 묶음으로 넘겨두기로 하고, 현재 선물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지만 선물 투자자가 아닌 현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무엇인지만 사실 알고 계시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 또 현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는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현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의 방향과 시장의 방향을 이것으로 예측을 하고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이것으로서 충분히 가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물자를 해야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메이저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농락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선물 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이러한 것들은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요 짧은 몇 개의 시간에 만큼의 어떤 쪽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강좌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은 일단 무조건 소외 블루칩과 소외 블루칩, 그 다음에 특히 통신주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특히 말씀드리기를 SK텔레콤, 한국통신, 데이콤, KTF와 같은 통신주, 여기서 말하는 소외 블루칩은 한국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포항제철과 삼성전자는 이미 블루칩 중에서 선두에서 올랐기 때문에 소외 블루칩에 해당되는 이 한국전력과 통신주의 움직임이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마치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유치한 치결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것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저는 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가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봄으로 해서 현재 현물 투자하시는 분이나 시장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데 도움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차익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차익거래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 차익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고 그냥 매매하는 것이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정베이시스가 되면 우리가 매수 차익거래, 역베이시스가 되면 매도 차익거래, 여기서 매수 차익거래든 매도 차익거래든 이거는 활발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차익거래를 했을 때 그 차익거래에 드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비용, 즉 절대적인 비용도 해당되겠지만 시간가치 비용도 상당히 되겠죠. 어떤 시간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익거래를 통해서 내가 3개월 동안 차익거래를 통해서 내가 기거래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1억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만약에 10%만 된다고 해도 만약에 10억 원을 10% 하면은
실제로 월 1억 원이 되니까, 만약에 1억 원이 되니까 월 1,000만 원이 되죠. 월 1,000만 원이 되니까 3개월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금리 기준으로도 약 한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단순히 차익 거래를 해서 금리 10%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익 거래를 해서 절대로 손실 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바보입니다. 그렇죠. 왜냐? 은행에 묻어두면 2,000만 원, 2,500만 원이 수입이 나는데, 은행 2,500만 원의 수입이 나는데 차익 거래에서 베이시스 1포인트 차, 즉 플러스 2포인트 베이시스에서 출발을 해서 청산을 만약에 플러스 1포인트를 했다면, 즉 1포인트당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을 최소한의 1포인트 베이시스의 수익을 내는 것을 가지고 현재 같으면은 막 거의 현재 금리 수준이라면 거의 그래도 손해가 나겠네요. 즉 이러한 어떤 우리가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차익 거래자들이 항상 무기험 거래를 하고 항상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금융공학 이론에 의해서 역시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안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구나. 참 대단하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인 것이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 즉 무위험 거래에서 벌 수 있는 돈이 10억에 월 1,000만 원이라면 베이시스 1포인트에 이것을 만약에 10억을 은행에 혹은 뭐 투신사나 그 외 이자 많이 주는 곳에 혹은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5천만 원인가요? 뭐 1,000만 원인가요? 새마을금고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같은 주는 새마을금고에 한 100군데에다가 만약에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예탁자산을 월 맡겼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진짜 무위험 거래는 이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차익 거래를 해서 실제로 큰 수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굳이 왜 이렇게들 차익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차익 거래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진짜 크게 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차익 거래는 제가 설명한 것이 다가 아니고 원래는 이 베이시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실제 베이시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투자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실제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의 차이를 가지고 일어나는 차익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들어가자면 펀드매니저 교육하는 것과 같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대 수익을 내는 것은 뭐냐? 즉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현물과 선물이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베이시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갔을 때 최대한의 베이시스에서 바로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면 이 포인트의 베이시스를 여기서 청산했을 경우에야 이익이 크게 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통 피라미딩이라고 그러죠. 원래 선물 거래에서 가장 기본은 이 피라미딩과 트레일링인데 이것은 즉 무엇이냐면 현물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접어두고 조금 산만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면 혹은 옵션 거래를 하면 혹은 현물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매도입니다. 혹은 이익 실현이죠. 대체 이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현물은 조금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내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덮어두고 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개인 투자자는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선물 투자자는 3개월에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3개월씩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물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우리 주식 투자의 원칙은 우리가 저점 매수 사실 고점 매도입니다. 이것이 블레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원래는 무조건 정답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반대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아주 초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 하락장에서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뭐 저점 매수다, 고점 매도다, 혹은 고점 매수다, 저점 매수다 이러한 어떤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10계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 투자자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선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90포인트에서
90포인트에서 선물을 2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상승을 해서 92포인트가 되었으니까 2포인트에 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포인트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2포인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91, 매수 단가 91에 4포인트를 가지고 4포인트에 4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90포인트에 2계약을 가지고 있고 92계약에 2계약을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91포인트에 4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현재 지수는 92라면 나는 이 90을 처음에 살 때부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90을 사는데 단 이것이 88포인트에 도달하면 로스컷 하겠다. 즉 환매도 하겠다. 즉 이것을 바로 트레일링 스톱이라 그러죠. 여기서 스톱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미리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현물식으로 이야기하면 손절매 라인을 설정을 하고 매수를 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 91포인트가 되면 손절매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89포인트로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다시 선물이 현재 94포인트로 증가되면, 올라가면 여기서는 다시 전략에 따라서는 4계약을 추가하거나 2계약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4계약을 추가했다면 총 92.5에 나는 8계약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고, 이때의 손절매 라인은 90.5가 일단 청산이 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손절매 라인의 상승과 이익 실현 라인의 상승, 이때 무조건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계속 일어나느냐. 여기서 올라갔을 때 선물 계약은 일단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내가 목표치를 반대로 88포인트에서 92포인트가 되면 현재 여기 4계약이 되고, 여기에서 8계약이 샀을 때는 앞에서 샀던 2계약부터 청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수익 모델에 있어서도 몇 포인트부터는 청산하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매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기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차익거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익거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포인트에서 매수 차익거래가 일어나고, 베이시스 2에서 또 베이시스 3에서 차익거래, 4에서 차익거래, 5에서 차익거래가 일어났다면 현재 만약에 베이시스가 조금만 악화되면은 사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청산하는 것이 원래는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적적으로 베이시스가 계속 확대되면서 매수 차익거래가 계속 쌓이고, 반대로 여기서부터는 청산이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 만기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만기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려 1조 원 가까운, 약 8천억 정도 수준, 즉 만기일까지도 8천억 수준의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잔고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잔고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익거래 잔고와 하나는 비차익거래 잔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익거래 잔고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베이시스의 차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들이면서 베이시스의 갭을 확보하는 방법.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은 양의 차익거래를 행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의 현물 투자를 했다면 그 수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실제로는 두려우니까,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차익거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수는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거래자들의 수익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웃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럼 차익거래라는 것은 베이시스 차이다. 두 번째, 비차익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 15종목 이상의 매매 주문을 동시에 내게 되면은,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내게 되면은 이것을 프로그램 매매로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비차익거래, 즉 인덱스 펀드라든지, 예를 들면 지수가 얼마이면 사가지고 지수가 얼마 이상 오르면 또 이익을 실현하고, 지수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이런 지수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비차익 거래는 어떻게 말하면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차익 거래는 뭡니까? 오르든 내리든 나는 상관없이 무위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을 냉정하게 지켜볼 때, 자,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날짜가 18일입니다. 4월 18일, 오늘 3월 18일. 오늘 3월 18일에 종합주가지수는 큰 조정 없이 약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서 시장은 의외로 강하게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사상 최대의 고객 미수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무려 1,몇백억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 매매의 힘입니다. 즉 강원도의 힘이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의 힘인데, 이 프로그램 매매의 힘 중에 이것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비차익 거래 비차익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90%고 차익에서는 미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즉 이때 우리는 자 일단 한번 눈여겨봅니다. 비차익에서 대량의 매매를 행했다. 지난번에 만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차익거래 잔고가 비차익거래 잔고를 훨씬 더 능가해 있었고, 이 8천억 중에서 약 한 미신고분을 합한다면 한 6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가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청산이 되지 않고 만기일에 롤오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이야기에 원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는 어떤 복잡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유심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만기일은 차익 거래자들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차익 거래자들이 어떤 베이시스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만기일이 되면 그냥 놔둬도 이익이 된다. 이유는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는 만기일에 동일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코스피 200 매수 물량은 그대로 있고 선물 매도에 의한 수익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베이시스 폭만큼의 차이를 무조건 수익을 내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수익은 납니다. 다만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만기일, 이 만기 기준으로 청산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래도 롤오버를 하실 때는 이유가 뭐냐? 일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추정은 뭐냐? 너무 베이시스가 적은 상황에서 차익 거래를 했다. 지난 3월 물까지. 즉 내버려 두고 만기 청산을 해버려도 선물과 코스피 지수가 일치되어 버리면 그냥 거기서 수익이 나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당시에 베이시스가 거의 큰 폭의 베이시스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운용에 관한 경비 이런저런 거 제외했을 경우에 남는 게 오히려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바스켓 에러가 발생했다. 이 바스켓 에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 이것이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기관 투자자가 이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200 종목을 현물을 사고 차익 거래는 선물을 판다. 이건데, 그러면 선물을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스피 200 현물을 산다는 건 무슨 소리냐? 매수 차익 거래에서 이거는 무슨 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현물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200 지수가 100이라면 이 코스피 200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처음에 내가 살 때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킬 때 선정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주문을 동시에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딱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면 사고 얼마가 되면 사고 뭐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면 이건 매도를 내고 사라. 컴퓨터가 프로그래밍해서 매매를 딱 주문을 넣는데 자 그때 당시에 펀드 매니저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가장 이번하게 평균을 내려면 간단합니다. 코스피 200에 속하는 전 종목 200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대로 내가 10억을 사겠다 생각하면 10억치를 딱 나눠 삽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뭐 천주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실제로 이러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없고 매매를 할 때 그래서 대충 한 10에서 20개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한 10개에서 뭐 많게는 한 30개 정도까지 종목을 압축을 해서 요것을 실제로 딱 요 종목의 가격을 평균을 딱 대어봐도 코스피 200 지수 100에 해당하는 비율에 딱 맞게끔 만듭니다. 즉 200 종목을 사든 여러 종목을 사든 가격 비율을 딱 맞춰서 10종목에 30종목만 사서 동시에 담는데 요렇게 담는 것을 우리가 바스켓, 즉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죠.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장바구니에 종목을 15종목, 20종목을 코스피 200을 반영하는 종목을 사서 프로그램 매수를 할 때 딱 사서 동시에 주문을 딱 드립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주문을 살 때는 또 그 다음날 코스피 200에 반영하는 종목을 또 사서 딱 삽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샀던 종목들은 반영을 하는 줄 알고 나는 샀는데 내가 사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두 달 혹은 뭐 몇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중에 블루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바스켓을 만든다 그러면 30종목 고른다 그러면 한국통신, SK텔레콤, 삼성전자 이거는 상식입니다. 왜? 지수를 가장 잘 반영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로 많은 돈으로 사고 팔고 해도 시장에 큰 충격도 없고 영향도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는 것은 상식인데 만기일이 다 돼가는데 소위 말하는 옐로우칩들이 상승을 쫙 해버렸습니다. 혹은 다른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이 상승을 쫙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가 예를 들어서 2배로 올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태영이 이건 예수가 적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SK라는 종목이 있다 치고 이게 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것은 안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200에 반영되는 현재 코스피 200 지수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바스켓이 괴리, 즉 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스켓 에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스켓 에러 흔히 말을 하죠. 이 바스켓 에러가 뭐냐? 전체 코스피 200 지수를 반영을 잘해야만 차익거래는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이론상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청산할 때는 오히려 코스피 200을 팔고 선물을 더 되사서 청산을 하는데 요게 내가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은 예를 들어서 떨어져 버려 도로 지수는 오르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100에서 102가 되어버렸고 선물 지수가 104에서 103이 되었다. 배시세가 축소됐죠.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가 100에서 10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 내가 보유 바스켓이 종목이 보유 바스켓이 2% 현물이 올라 있어야 이 차익 거래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차익 거래가.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즉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것의 약속은 뭐냐면은 이 코스피 200 지수가
현물을 내가 사고 파는데 이것이 잘 반영한다는 약속이죠. 저 코스피 200 지수가 100, 102 이 기준으로 우리는 차익 거래를 하고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분명히 100에서 102로 가서 2%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내 바스켓에는 삼성전자와 포항제철이 급락을 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2% 올랐지만 내 바스켓에서는 코스피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럼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바스켓에 30종목 내가 바스켓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엉뚱한 코스피 200 종목이 다 올라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올랐는데 내 바스켓은 마이너스다.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바스켓 에러. 바스켓 에러. 이거 청산 못합니다. 왜? 차익거래 근본 승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익거래 손실을 보든지 아니면 다음 이걸 물로 롤오버를 시켜야 되죠. 이건 지금 제가 극단적인 경우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승이 하나는 많이 오르고 하나는 미비상승을 해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기일 직전에 한국통신이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굉장히 감소해 있다가 한국통신이 만기일 전주에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변동폭은 거의 없었고 기관 투자자들로 보이는 매수가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바스켓 에러를 극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 있는데 만기 1, 2주를 앞두고 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바스켓에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러한 바스켓 에러 때문에 현재 이것을 청산을 못하고 다음 이걸 물로 롤오버를 했다. 이렇게 보거나 베이시스가 적은 상태에서 들어왔던 차익거래 물량을 청산할 기회를 즉 베이시스 악화를 이용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계속 베이시스가 유지되고 혹은 베이시스 차이를 실제로 그 정도 역베이시스로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도저히 청산을 할 수 있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하지 않았나. 바스켓 에러가 심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안에서 블루칩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통신주가 소외되고 SK텔레콤 소외되고 하는 과정에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베이시스가 소폭 베이시스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기일 당일날 지수가 일단 만기일에 대한 부담으로 거의 마이너스 한 2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 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청산할 의사 없다. 청산할 의사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못할 것이다. 막판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당겨서 지수를 맞출 것이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익거래와 매수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차익거래는 고유 계정에 매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차익 물량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만기일날 비차익 물량도 상당 물량이 들어와 있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 예를 들어서 이 베이시스가 처음에 차익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 베이시스 차이로 차익거래의 물량을 청산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역베이시스가 아닌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만기일 부담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상당 기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비차익으로 인덱스 펀드로 물건 산 내현물은 어떻게 됩니까? 절단 나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뭐로 막느냐?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두 번째, 오히려 거꾸로 만기일날 프로그램 매수를 더 일으켜버립니다. 이 매수는 어떻게 일으키느냐? 바로 여기에 롤오버의 비밀이 있습니다. 롤오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롤오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롤오버는 현재 그늘물에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있는데, 이 잔고를 만기일날 청산하는 것이 보통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서 청산을 하지 못하면 이골물에 있어서 청산을 이골물에 있어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베이시스 차이가 있으면 나는 프로그램 매매 잔고를 안고 갔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나중에 베이시스가 좁아지면 이익 실현하기로 하고, 근데 현재 안고 온 이것을 청산할 기회가 없었으면 다음번 만기일 이골물에서도 역시 베이시스가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할 텐데 이것을 그때 프로그램 매수를 미리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만기일이 3월물이었으니까 3월 만기까지에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플러스 1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3월 만기에 코스피 지수가 100이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6월 만기물에 이골물에 베이시스를 예를 들어서 102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 200 지수보다 현재 이골물, 6월물에 대한 선물 지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익거래 매수 요건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량을 그냥 장부상의 처리죠. 이쪽으로 청산 안 하고 요 베이시스로 넘긴 것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롤오버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스프레드 거래는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까지 좀 필요가 없겠네요. 스프레드 거래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막판에 특히 마지막 만기에 들어오는 스프레드 거래의 의미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롤오버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월물, 이골물을 일단 만기일이 다가와서 내가 롤오버를 시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6월물, 다음 월물에 지수가 높아야 정베이시스가 되고 물량이 넘어가니까 이 6월물을 고평가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그런 냄새를, 속셈을 알고 6월 만기를, 3월 만기를 앞두고 슬슬 6월물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묵계가 일어납니다. 기관은 막강하니까 사실 그 상대에서 사옥이나 외국인도 버겁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그러면 개인들도 눈치 빠르면 대충 분위기 보니까 롤오버 되겠다. 혹은 만기일 당일날쯤 돼가지고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막 가고 베이시스가 조금씩 막 좋아지고 악화되는데도 프로그램 매매가 생각보다 거의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많은 거 다 어떡하냐? 만기일 동시효과에 부으면 50% 빠지는데, 그러면 자기들 비차익 장고는 큰일 나는데, 프로그램 기간도 사놓은 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넘길 거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분명히 이거 올라야 된다. 그러면 시장 주체들 간의 합의가 싹 생깁니다. 6월물을 무조건 그늘물보다 고평가시키자. 그래서 미리 사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진짜 이거야말로 무위험 선물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롤오버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롤오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롤오버 되는 이유는 베이시스가 좋았다, 바스켓 에러가 낮다인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는 세 번째, 요즘 기관이나 투신이나 그 이외에 각종 뮤추얼 펀드도 해당이 되겠고, 사실 매수 물량이 많아요. 많이 사거든요.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그러면 자기 자신의 고유 계정을 스스로 망가뜨리기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비차익, 자기가 고유 계정으로 사줬던 어떠한 방식으로 샀던 이런 것들이 이게 공매라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만기일의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만기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번 주죠. 지금 제가 방송 녹화하는 주, 이번 토요일에 방송이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자, 롤오버 된 물량이 넘어왔다, 지금. 여기서. 3월물에서 6월물로 약 6천억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번 달에는 제로에서 6천억을 사하듯이 원차는데 이미 6천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음모론적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학으로는 음모론적으로 바라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겠죠. 차익거래에서 바스켓대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가 지금 미스매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거는 밑에 있고 또 포항제철, 삼성전자 같은 것도 1월달부터 산 것은 위에 있을 거고 2월달, 3월달에 산 것은 여기 있을 거고 3월 만기 다 되어서는 여기 와 있을 거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서로 가치가.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한전, SK텔, 그 다음에 한국통신은 그 전주에 좀 올려놓긴 했지만 그 역시도 한통. 이 세 개는 이 바스켓에서 분명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정도도 이게 전체가 내려가든지 삼성전자가 올라오든지 하여튼 맞춰야 되지만 만약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누적 수익으로 따진다면 이 자체의 바스켓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관에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이에 있는 고유 계정에서 살 수 있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거는 베이시스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사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스켓 내에서 복구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 시점에서 여기서 넘어왔던 물량이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순간에 털어버리면 이제 바스켓 거래를 마칩니다. 역시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음모론에 가는 얘기고 실제로 시장이 요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뭐 기관 투자자가 우리가 지금 바스켓이 요렇게 됐으니까 차익 거래를 통해서 요거를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주식이 우리가 시장의 심리 재료 모든 것이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정이 된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속삭속삭해서 이번에는 차익 거래로 요걸 사자 말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속삭속삭해서 한 게 아니지만 청산이 보정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 방송을 할 때 말씀을 저는 원래 뭐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종목에 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우량주들이 다소간에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고 SK텔레콤, 한국통신 등을 사는 것이 안전한데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이 못 가면 큰일 난다. 특히 양시장 공이 통신주가 못 가면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차익 거래가 오늘 무려 1,700억의 차익 거래가 오늘 목요일날 들어왔는데 매수 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는 거의 한 1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비차익 거래가 1,몇백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수는 그것으로 버티고 실제로 오른 종목은 뭡니까? 한국전력, SK텔레콤, 한국통신, KTF, 데이콤 이런 종목들만 쫙 올랐습니다. 뭐냐? 이런 종목들이 소요되면서 바스켓에 떨어져 있을 공교롭게도 떨어져 있을 테니까 안 맞을 테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차익 거래 물량, 비차익 거래 물량이 집중되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뭘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필이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 놓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자기들이 차익 거래로 그러면 또 이렇게 바스켓은 청산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 거래를 집중시켜서 청산을 했는데 그럼 매수 차익 거래는 이제 일단 볼륨을 맞췄는데 밸런스는 차익 거래로 사들인 건 어떡할 거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유 계정에서 이제 고유 계정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논리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논리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바스켓을 맞췄다. 그런데 차익 거래로 비차익으로 이 거둬들인 통신주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유 계정에 통신주의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통신주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사들인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주도주로 밀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고유 계정에 이것이 증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점에 산 게 아니고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억지로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주 비중이 증가했어요. 분명히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 리포트 통신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통신주들의
뭐 리밸류에이션 뭐 이런 어려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진정한 실적주 뭐 통신주 혹은 뭐 M&A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 뭐 이런 화려한 제목을 달고 이번 주말에 통신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질 텐데 혹은 오늘 목요일 이후나 오늘 목요일 저녁 내일 금요일에 이게 쏟아질 텐데 이건 내기해도 좋습니다. 왜? 주도주로 밀어야지 안 밀면 이제는 이 고유 계정이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 돈은 어디서 나왔나? 물론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에서 들어온 돈으로 샀겠지만 그 엄청난 돈을 다 이거로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뭐냐? 일정 어딘가 팔아가지고 샀을 거 아니냐? 그거 판 거는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기관들이 많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팔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보합인데 하락 종목은 많고 옐로칩도 다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퍽퍽퍽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단 소폭 반등한 것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지만 실제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왜? 이게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짜맞춘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수급이거든요.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특정 몇 명의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가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생각 그냥 펀드 매니저가 보고 이것이 저평가되었고 고평가되었다는 생각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강이 지나가면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고 갈대가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고 말하고 산에서 올라가서 한 송이 소나무가 일송정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소나무가 내게 절개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장이 우리한테 이렇게 수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 종목을 사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시장 상황과 수급에 충실하게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그동안 많이 올랐던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을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통신주를 사들였을 테니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안 팔고도 이것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오거나 시장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돈이 또 이번 주 이후에 주식 거래 잔고가 들어오고 고객의 탁금도 들어오고 이제 막 들어오면 굳이 이걸 안 팔고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팔아서 이걸 사야만 한다면 잘못하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올리는데 실패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시장의 핵심은 이제 하나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은 단순화해서 생각한다. 즉 이번 주에 제가 아마 이번 주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기를 통신주를 양시장의 통신주와 소의 블루칩 말이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사실 한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선은 받아놓으면 안전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 그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익을 내셔도 좋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가는 장이면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더 추가적으로 간다면 시장에서 돈이 마구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가는 장이면 지수는 바로 1000포인트 돌파해버린다. 1000포인트 터치해버릴 거고 만약에 돈 들어오는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정상적인 수급에 의해서 우량주를 많이 오는 우량주를 일부 이익 실현하고 여기에 대한 매도 압력도 좀 완화시키거나 이것을 좀 상승시키면서 힘겨루기를 한다면 최소한 기간 조정 내지는 약간의 하락 행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가 현재 900포인트를 무조건 재도전하는 건 확실한데 이것이 여기서 떨어져서 가든 올라가서 가든 900포인트 앞으로 넘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이유 누구나 현재 대세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 대세 상승이라는 것이 누구나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그럽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기술적 저항선으로 비쳤던 부분들에 만약에 못 갈 시장이라면 그 저항선까지 못 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900포인트 바로 뚫는 거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앞에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뚫었다 가버렸잖아요. 못 갈 거라면 여기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900포인트 넘어갑니다. 다만 어떻게 가느냐 이때 다음번 시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은 이것을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운용하시고 또
오늘 이후에 내일 이후에 간의 움직임, 프로그램, 차익거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하나의 새로운 안목을 기르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신문지상이나 그 방송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제도권에 가끔 어떤 특정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의외로 가벼운 종목들을 한두 종목을 툭 던지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증권사 추천 종목 중에서도 의외로 왜 이런 종목이 추천 종목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무심코 등장하는데 그러한 종목은 예외 없이 초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아예 찍어서 만약에 규정을 짓는다면 지난주쯤에 있었던 지난주까지인가요? 펜텍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에 속하는데 모 전문가 시장에서 꽤 유명한 전문가로서 펀드 매니저로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 외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시장을 전망하면서 펜텍과 한미약품 이러한 종목을 두 종목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신문지상에도 거론이 되어 있을 때 저는 그 종목을 보면서 바로 이 종목에 무슨 재료가 있구나 혹은 이 종목이 현재 무슨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현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어떤 공명심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제도권에 속한 전문가 혹은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스스로 배격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제도권 전문가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초점에 맞추어서 이번에 발표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발표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들이 항상 그렇듯이 만약에 조항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듯이 현재 이번에 발표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한 이 이야기가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함께 이러한 어떤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시장에서 그 전문가를 퇴출시킬 수 있는 혹은 그러한 기관 투자자나 정보 제공자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규범을 만들므로써 시장이 좀 더 공평하고 확실한 어떤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